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지금 잡는다고 하면 문재인 시즌2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하철 파고 네. GTX 파기만 팠잖아요. 불안해서 도로를 못 다니겠다고. 저도 굉장히 무섭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가운데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좀 유지가 돼야 될 정책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동산 정책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고?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역시 부동산 정책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로 다뤄지게 될 텐데 네. 어떤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흔히 뭐 진보 보수 네. 얘기하듯이 이제 각각의 색깔을 가지고 네. 정치 철학이 계신 거죠. 그래서 네. 그 정치 철학에 비추어서 네.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아마 공약들이 개발될 것 같은데요. 뭐 이제 국힘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정부의 공급 네. 확대와 규제 완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이제 기조가 좀 강한 것 같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네. 계속 그 틀에서 갈 것 같고요. 민주당 쪽에서도 혹시 문재인 정부 시즌 2 아닐까라고 하는 좀 약간 이게 두 규제는 더 세지는 거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많이들 그렇게 하세요. 제 생각으로는 이제 네. 거기에 대한 좀 저희 트라우마가 있죠. 네. 이 너무 이제 세금, 네. 거래세, 다주택 중과세, 종부세, 이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너무 우리 세금 쇼크가 있었어요. 그랬죠. 문재인 아직까지도 정부 때. 남아 있죠. 네. 이번 정부에서 좀 많이 이 절반 정도는 이게 안 했지만 다시 거기로 회귀하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일 궁금해합니다, 네네네. 사람들이. 저는 그쪽으로 회귀한다는 생각보다 네. 저는 약간 조정된 뭔가 진보, 그러니까 강한 진보라기보다 시장의 어떤 친화적이면서도 결국 사실 지금 중요한 게 이제 경제 성장이죠, 저희가. 네. 사실 이제 부동산이 경기 활성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요. 네. 우리가 건설업이 GDP에 주는 영향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아예 마이너스예요. 우리가 지금도 뭐 계속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이제 1%대로 낮춰졌던데요. 네. 과거에 사실은 건설, 토목, 우리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경제 성장에 이바지를 했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점점 건설 쪽이 다 아파트만 짓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새 땅에다가 네. 토지를 일구는 게 아니라 네. 무슨 경제 효과가 있겠어요. 부동산 정책이 너무나 주택이나 이렇게 조금 아파트 중심이라기보다 우리가 지금 땅꺼짐도 많고 뭐 층간 소음도 많고 그렇잖아요. 네. 노후 인프라에 대한 또 개선이랄까 그런 쪽으로 많이 좀 민간 자본도 유치를 하고 다시 조금 더 강화해야 돼. 우리가 사실 1970년, 80년 이후로 땅 밑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파기만 팠고. 맞아요. 계속 지하철 팠고 네. 지금 계속 GTX 파기만 팠잖아요. 불안해서 도로를 못 다니겠다고. 저도 굉장히 무섭거든요. 네. 그래서 지하를 좀 안전하게 하는 로드맵이라든지 그것도 굉장히 저희가 건설 산업의 전환이죠. 왜냐하면 그렇군요. 우리가 종합 건설사들의 이 다 아파트 브랜드, 네. 고가 브랜드잖아요. 네, 네. 자이, 그죠, 네. 에미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 브랜드 가치로 네. 기업 이미지도 좋아졌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비아파트 부분에 대한 네.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좀 하게끔 네. 좀 활로를 열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래야지 또 중소업체들의 또 수주나 이런 것도 좀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 네. 생각. 그렇군요. 주택 문제를 좀 다시 한번 여쭤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지난 정권들을 되돌아보면 보수 정권은 항상 공급 문제에만 집착을 하고 진보 정권은 항상 투기 수요 억제로만 정책을 펴는 그런 극단적인 모습을 좀 보여왔거든요. 네.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래서 역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지금 잡는다고 하면 가장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역시 문재인 시즌2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와 관계없이 또 그 주변에 있는 진보당의 일원들이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이들 불안해 하시는 거고요. 저는 다시 규제가 강화되면 네. 싫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세금이 모두 다 내는 건 아니지만요. 뭔가 나에게도 곧 닥칠 것 같은 뭔가 불안감을 주는 게 세금인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참 괘씸한 그런 그 거죠. 같거든요. 네. 많고 적음을 떠나서 네, 네. 뭔가 내는 게 뭔가 안 내도 되는 걸 내가 내는 것 같이 네.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능동적으로 국민들을 좀 시장 참여자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 말은 지금 사실 저는 계속 우리가 공급 얘기를 하면서요. 신규 공급만 얘기를 해요. 네.
새로 짓는 거. 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집이 2,200만 개거든요. 음. 근데 신규는 고작 뭐 많이 해도 50만. 기존에 있는 다 기존 주택이죠. 2,200만 개는 네. 그럼 공급이 아니에요? 공급이에요. 왜 그렇죠. 거래를 하잖아요. 그렇죠. 얘도 거래를 하면 공급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그야말로 거래 시장을 활성화시켜야죠. 저는 그래서 자꾸 신규 공급에 음. 정치적인 드라이브를 걸게 명운을 걸 게 아니라 네네네. 어떻게 하면 기존 재고를 좀 네. 원활하게 좀 혈액순환이 되듯이 네. 순환이 돼야죠. 집을 사러 갔는데 집이 안 나와 있어요. 네. 지난달에도 지난달에도 서초구가 토지거래 허가지 묶인 이후로 뭐 거래 제로 이런 네. 얘기 나오잖아요. 맞아요. 사러 갔는데 필요해서 없어요. 네. 팔려고 내놔도 안 사요. 이런 게를 우리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네. 저는 그래서 다주택 규제 이것도 언젠가는 출구 전략을 마련해 줘야죠. 아,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2020년을 피크로 해서 이제 인구가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네. 앞으로 줄어들 거고. 우리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거든요. 21%. 그렇죠. 그러면은 10년 내면 정말 위대한 부의 이전 시대가 올 거예요. 네. 그야말로 부동산을 이제 소유권, 상속 이런 시대가 올 건데 지금 많은 다주택자분들이 사실은 세금이 무서워서 네. 못 안 파는 거죠. 내놓고 있잖아요. 네, 못 파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거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네. 기존 공급 자체도 막힘이 없도록 하는 게 네. 그게 공급 절벽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되게 중요한 네. 말씀이시긴 한데 진보 정권이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을 덜어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네. 저는 2주택, 3주택 중에 3주택 이상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지금 다주택자 분들이 394만 가구예요. 네. 네. 이제 전체 집 가지신 분들의 26%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60세 이상만 보면 한 150대요. 아, 150만. 150만. 거기서요 10%만 출구를 네. 열어줘도 네. 15만 개가 거래가 그러네요. 돼요. 네. 예, 그 말은 아니, 미국 같은 데서 그러죠. 위대한 부가 오기 전에 이 막힘 현상을 푸는 거는 네. 베이브 부모들이 집을 잘 팔 수 있게 하고 그 집을 좀 왜냐면 약간 좀 오래된 집이 많으니까 그 집을 우리가 청년 이런 분들이 이렇게 안거나 네. 그 다음에 어쨌든 작은 집에 살다가 자녀가 태어나고 이러면은 한 304대 되면 좀 집을 넓혀가야 돼요. 네. 지금 고령자들이 좀 넓은 집에 사시잖아요. 집 가지신 분들. 네. 그걸로 올라타야죠. 지금 없어요. 사실은 기존의 집에 대한 거래를 풀어주는 거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그렇군요. 드는데 네. 그렇다고 뭐 거래세를 깎아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또 지금 공인중개업도 지금 좋지도 않고 여러 네. 상황에서 그 말은 스스로 그러니까 능동적인 시장 참여자를 하는 거는 네. 물론 1주택을 가지고도 내가 다운사이징 할 수 있죠. 내가 40평에 사는데 애들 다 나갔어요. 분가했어. 뭐 20평으로 옮겨도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주택연금에 맡기면 이사 못 가고 그냥 그 집에 살면서 내 집에 살면서 받을 수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사를 가야죠. 예를 들어서. 네.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 대안을 마련해주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네. 이게 흐름을 좀 만들어줘야죠. 그러니까 주택연금을 좀 보완할 수 그렇죠. 있겠다. 그러니까 뭐 이사도 가지만 네. 다른 형태의 연금이 된다거나 뭐 집을 팔아가지고 내가 그거를 국민연금에다 더 넣을 수 있도록 또 해주고 굉장히 유연적인 사고들이 많은데요. 그렇군요. 이 부처별로 생각이 갇혀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주택연금은 이제 금융위원회에 사고 있는 네, 거죠. 그렇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공사. 저쪽이고 또 이제 여기 집을 공급하고 이런 건 국토교통부고 그렇죠. 이 두 분이서 이제 이렇게 협력을 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좀 믹싱을 하게 되면 네. 좀 하이브리드형이 나올 텐데 네. 그런 거를 뭐 참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100억 가지고 한강뷰 강남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들을 어떻게 말리느냐, 시장을 뭐 어떻게 말리느냐, 적절하게 세금만 물리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은 앞에 부분에 주목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뒤에 세금이라는 말에 주목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남에 특히 사시는 분들은 그 세금이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하시던데 강남 지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어떤 정책을 펼 걸로 성공하는 생각하십니까? 방법은 무관심. 그냥 놔둬라. 네. 강남에 대해서 무관심이 네네. 성공하는 정책이에요. 네. 말하는 순간 왜곡돼요 또.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세금도 네. 그럼 이게 무슨 세금이냐.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지방세 같은 경우는 어렵죠. 지방이 좀 어려우니까 취득세를 뭐 이건 안 될 것 같고 네. 결국은 양도세. 네.
그다음에 상속세라든지 그래서 얼마 전에 상속세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감면해주자 뭐 이런 얘기. 네. 근데 결국 어쨌든 출구가 마련이 필요한데 세금을 물리겠다는 그 세금에서 사실은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팔겠다라고 하면 중과세 부분을 좀 풀어준다거나 저는 오히려 감면해주는 파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안 네. 받았잖아요.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받을 세금을 좀 덜 받는 격이 되기 때문에 네.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종부세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네. 실현된 이익도 미실현 없는데. 이익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세금을 물린다고 내가 해서 그냥 우연히 뭐 부모님이 네.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두세 개 있는 걸로 폭탄을 맞는다. 근데 저는 또 개인적인 희망사항은 언제 한번 종부세 내보나 이게 또 저의 희망사항인데 네. 다른 나라에 보면 종부세란 개념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그 말은 두 채 이상 다주택자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그 한 채를 뭐 할까요? 임대해 결국 주겠죠. 그렇죠. 세금은 임대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임대소득세를 안 내시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그 세금에 있어서 본인이 소득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전세 보증금에 대한 간주 소득이 됐던 네. 뭐 실제 월세를 통한 소득이 됐던 우리 그 소득이 포착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일정 금액 이상의 월세에 대해서는 지금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주택 임대 소득 친구를 보니까 네. 19만 7천 명이더라고요.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9만 7천 다주택자가 364만 명인 4만 가구인데요. 네. 지금 국세청에 되게 19만 극소수군요. 7천 명밖에 없다는 사실에 제가 네. 그 상가 임대차 내신 분들은 한 네. 160만 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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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뭘까? 그 말은 임대차 시장이 굉장히 아직도 깜깜이 시장이구나. 아, 저는 임대차 3법에 대해 그 법이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를 떠나서요. 그 법의 역할이 뭐였을까? 저는 가격을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뭐 임대료를 못 올리게 하는 이게 아니라요. 네. 이 법을 하게 되면 드러나겠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맞잖아요. 그죠? 근데 안 드러나죠. 그렇죠. 안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네. 다른 모든 나라에서는 임대인이 누구고 그래야 전세 사기가 또다시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네. 임대인이 누군지 알까? 사실 제도를 하게 되면 시장이 투명해져서 그야말로 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제대로 거두면 종부세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네. 그거는 안 하고 음. 그냥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세금을 거두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싶어요. 그렇군요. 임대 소득에 대해서 제대로 그렇죠. 과세하고. 네. 그리고 전세 내고 다 봐줬는데 다 뭐 전세 몇 개 넘어 사가지고 다 사기 일어나고. 그렇죠. 이게 뭔가 싶어요, 네. 저는. 네. 그러니까 제대로 걷어야 되는 세금은 제대로 안 걷고 안 걷어도 되는 네, 그런 가난한 것만. 사람들의 카타르시스만 줄 수 있는 종부세만 굳이 그래서 굳게. 네. 그렇죠. 이게 종부세 부분들도 뭐 개인 같은 경우는 한 49만 명 이렇게 많이 내려와서 네. 하지만 물론 우리 인구의 뭐 진짜 5%도 안 되는 네. 그런 거긴 하지만 저는 동일한 세금이라는 딱지가 붙어도 그게 명분이 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내야 될 사람 당연히 내나 봐. 뭐 집을 많이 가져니까 많이 내지 뭐. 네. 이렇게도 그냥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세금이 덜 거치더라도 내가 꼬박꼬박 월세를 내는 그 임대인이 세금 내는 게 더 좋겠어요, 저는. 아, 그러네요. 네, 저는 네. 그게 더 제가 원하는 사회예요. 네, 그렇군요.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또는 뭐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이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네. 같이 보강이 돼야 될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공공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랄지 공공임대주택 뭐 이런 쪽 공급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또 어떤 역할을 좀 강화가 돼야 될까요? 공공 부문이 존재하는 나라가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민간 공공이지만 네. 다른 나라에서는 민간 비영리 민간 네. 이렇게 좀 많이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공공이라는 이제 사이드에 있는 거죠. 네. 공공 부문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비영리 민간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외국엔 민간이 다 집을 짓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하지만 네. 그분들 엄격한 규제하에서 집을 짓는데 예. 이 공공 부문이 오랫동안 역할을 했는데 망가졌어요, 많이. 그 이유가 전 첫 번째로 얘는 공공 부문은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네. 근데 그 말은 시장이 굉장히 불황일 때는 음. 임대주택 이런 걸 많이 지어서 네. 막 공급하고 서민들에게 막 시장이 너무 과열이 되면 또 그에 맞춰서 그 과열로부터 배제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해야 되죠. 근데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늘려왔는데 네. 이상하게 이런 기능이 기대되지 않아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네.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하는데 건설이 아니고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공급을 해요. 네. 그러면 매입가라는 건 시장을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입을 늘리겠다 했는데 매입 못 해요. 너무 비싸서. 예산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비싼 거죠. 그 네. 말은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 시장의 방어벽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우리 공공 부분이 제공하는 집은 뭐 남들처럼 임대료 올라가지 않고, 물론 이제 좀 멍이 들죠, 공공은. 네. 뭐 부채가 있다는 듯 손실이, 그게 없으면 뭐 그게 공공 부분인가요? 그건 이제 숙명적인 과제인데, 네. 이제 그거를 두고 우리가 이제 공공 부문들에 대한 이제 투자 얘기하는데요. 네. 결국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그러니까 우리 흔히 전전세, 네. 뭐 LH가 빌려서 다시 빌려주거나, 네. 매입 임대주택.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게 절반 이상이에요. 그럼 다 시장을 따라가죠. 그게 그렇군요. 서민 주거 안정이 되겠어요? 시장이 오르면 따라오르는 거죠. 그렇겠네요. 시장 물건이잖아요. 그렇겠네요. 그게 네. 언제부터 그렇게 되면서 공공의 시장 견제 기능이 상당히 약화가 됐어요. 네. 저는 그게 이제 약간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의 양을 너무 늘려놨는데요. 목표를 달성해야 되니까 매입이나 전세를 엄청 넓혔거든요. 그렇군요. 공급은 형편없어요. 건설은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사실 건설이 중요해요. 새집. 네. 그러다 보니까 공공임대주택은 품질이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뭐 별로 선호하지 않거나 네. 막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좀 더 경쟁력 있는 상품을 좀 해야 되고, 네. 또 하나는 공공이 제일 중요한 건 물론 시장에서 소외되고 또 여러 가지 시장 실패에 대한 보정자 역할을 하는 건 네. 당연한 거고, 네. 사실 제일 중요한 한국적 기능은 네. 공공택지였죠. 택지를, 그렇죠. 땅을 확보하는 거예요. 네네네. 수용이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강력한 파워가 어디 있어요, 그죠? 네, 그렇죠. 토지 수용권을 가지고 정말 땅을 개발하는 역할인데 네. 잘 개발했어요. 분양을 했어요. 민간이 받았거든요. 네. 분양만 받아놓고 공급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땅을 많이 개발하면 공급이 된다고 돼야 생각하잖아요.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네. 지금. 네. 네. 3기 신도시를 지정한 지가 지금 네. 5년이 됐구만. 착공된 지가 지금 한두 개 단지밖에 안 되잖아요. 네, 네, 네. 그 말은 공공택지 역시 민간 시장 흐름에 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진보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토지, 그러니까 랜드뱅킹, 토지은행. 그러면은 지금 다시 다 대물리잖아요. 뭐 해약하고. 그럼 그런 것들을 그냥 아예 그냥 킵하는데 킵할 때 그 결국은 그 손실을 내가 이제 떠안고 있어야 되니까 네. 회계상에 점수가 나쁘게 나오죠. 부채 얼마. 그렇군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부가 변명을 해줄 수 있어야죠. 네. 그래야지 킵을 하고 있죠. 좀 더 세심하게 좀 보살펴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런 시장에 쪽으로. 방출하면 끝이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값 잡지도 네. 못해요. 제대로 개발이 되는지 이런 것도 저는 보고. 집값은요 땅값이에요. 서울에서는 거의 그렇죠, 80. 그렇죠. 예. 그렇죠. 결국 강남의 집값이 왜 그렇게 비싸냐? 저는 강남의 땅값이 비싸니까. 다른 데는 저렴한 뭐 자재가 바뀌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결국은 토지에 대한 이 진짜 개발이 환수 이런 문제가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게 아니라요. 택지 상한제를 하죠. 택지 가격 네, 상한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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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게 보자면 네. 지금 저희가 입찰하거나 이렇게 택지가 저렴하게 사실은 물론 공공임대나 이런 건 저렴하지만 결국은 그 많은 택지가 땅값을 저렴하게 하는데도 기여하지 못했고 주택 공급을 물론 많이 늘려왔지만 정말 중요한 시기에 제 역할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뭐지 이게 시스템이? 시스템을 좀 고장이 어디 났는지 봐야죠. 그러네요. 네. 근데 그렇게 시스템이 어디가 고장 났는지 볼만한 안목이 또 있어야 돼서 또 고쳐야 되는데. 실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그죠? 네. 그런 분들 또 많으시니까요. 네. 제가 볼 때는 그건 정치의 힘이 아니죠. 저는 공급은 네. 숫자는 양이에요. 뭐 네. 50만 호. 근데 그 공급을 실현하는 거는요. 숫자 그 자체가 아니에요. 이 정성적인 시스템이에요. 그걸 공급하는 이 장치가 설비가 어떻게 돼 있냐. 우리 지금 설비가 땅 나올 때 뻔하고 정비에 대기업들 브랜드 심고 네. 우리가 골고루 없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해야 되는데 공공 부문의 개혁도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현 정부긴 하지만 지분형 모기지라는 네. 정책을 내놨는데 굉장히 힘줘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네, 뭐 네, 기재부 장관도 나오고 뭐 금융위원장도 나오고 네. 지분형 모기지가 우리 가계부채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좀 열쇠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자그마한 계기는 될 수는 있겠죠. 네. 없는 것보다는 또 있는 것이 뭔가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은 되겠지만 네.
지금 가계부채가 1282조네요. 네. 거기다가 우리가 담보대출 다 해서 주택 주담대가 1073조거든요. 네. 거의 84%가 집 때문에 늘어난 주담대. 부채예요. 네. 근데 이 지분형 모기지라는 부분이 이제 가계대출 부채 관리해야 돼 꽉 찼잖아요. 지금 풀이잖아요. 거의. 더 못 빌려주기 때문에 네. 뭐 더 못 빌려주니까 지분 투자로 조금 들어가서 나중에 지분을 갚아나가라 이런 식인데요. 그렇죠. 저는 조삼모사 같아요. 대출이 원하면 내가 대출 다 받고 갚아나가는 대출 거나 갚아나가나 지분 갚아나가나. 지분을 사서 가. 네. 결국은 저는 사실은 이것이 나왔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거 문제가 금융기술로 해결할 수 있을까? 집의 문제, 나의 집 문제가 우리 AI가 발달이 그러네. 됐다고 네. 금융 테크로 해결할 수 있나? 기술이네 결국. 저는 진짜. 기술이죠. 네, 금융 네. 테크거든요. 그렇죠. 저는 폄하하는 게 아니라요. 네. 물론 안 필요한 건 아니지만 네. 지금 우리가 주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내 집을 언젠가 마련할 수 있어 그러면 편안하죠. 포기했다라는 이거 희망이 없고 네. 이대로 나는 진짜 여기 살다가 끝나겠다. 이런 절망감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내 집을 또 왜 꼭 가져야 되죠?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가족이 있고 돌아갈 집이 있고 그리고 애들 때문에 네. 재산을 모으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그렇죠. 삶의 애착이라는 게 그렇죠. 그게 모두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팔고 싶을 때 팔아야 되고 좀 넓힐 때 넓혀야 되는데 지분이면 내가 거기 갇혀가지고 10%. 지분을 쌓아가는 거에 네. 금융 테크에 갇혀서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저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금융 사다리인가 이 네.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거 사다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우리 서민에 잘 안 맞는 그런 제도가 될 수도 있겠어요.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한번 공유형 모기지라고 해서요. 그렇죠. 맞아요. 한번 나온 적이 기억이 있었는데 납니다. 뭐 네네. 성공했다고 보기는 힘들죠. 네. 그리고 네. 물론 투자해서 네가 넓혀나가라 이게 아니라 네. 근본적으로 그러면 주거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네. 근본적인 고민이 없이 네. 리츠라든지 뭔가 그 말은 점차 주택이 상품이다. 네. 예. 언제든지 거래될 수 있는 마켓에 가면 언제든지 거래될 수 있는 상품이야 네. 라고 자꾸 저는 그걸 투자재로 인식하는.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 사실은 과다한 상품화 때문에 지금 생기는 문제잖아요. 왜냐면은 이거 집이 필요하니까 내가 5만 원 더 받고 싶지만 조금 참아준다거나 네. 우리 뭐 착한 임대인을 기대할 수 없지만 뭔가 서로 양보해 나가면서 함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한테 100원 받는데 여기가 200원 이거 당장 바꾸잖아요 우리가. 네. 그런 이제 민감한 그런 논리로 우리가 움직이게끔 더 부추기는 게 아닌가. 네, 네. 오히려 그게 나쁜 게 아니라요. 리츠 한국형 무슨 리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이 그런 상품의 네. 종류의 하나인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집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 사회 물적 토대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돌아가고 싶은 곳이잖아요. 네. 예. 그렇죠. 오늘 뭐 부동산 거래 활성화랄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공공기관 개혁 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뭐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가운데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좀 유지가 돼야 될 정책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도 있을 네, 네, 거고, 네. 뭐 3기 신도시 네. 완결하는 문제도 있을 거고, 어떤 부동산 정책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공공 분양 50만 호, 그게 뉴홈이라는 정책 네. 브랜드로 나왔는데요. 네. 사실 이제 50만 호가 목표인데 지금 한 12만 호 정도밖에. 그것도 청약이 사전 청약. 네. 사실 본 청약도 안 했고.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이런 이제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뭐 저출산 문제나 여러 가지로 해서 더 많이 확대를 해서 네. 보급을 많이 해야죠. 싱가포르가 왜 그러겠어요, 그죠? 국가가 책임지는 주택인데 우리는 LH가 손해보는 주택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이게 손실 구조가 네. 시가 시세보다 싸게 싸게 줘야 파니까. 되고 뭐 이렇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싫어해요. 아니 아무리 공공기업이어도 경비는 충당이 돼야 되는데 경비 충당이 안 되는 그렇군요. 구조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정부가 주택의 예산을 늘리지 않고서는 네.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보태셔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유홈이나 이런 지분형 모기지 같은 경우는 네. 재정이 들어와요. 그렇죠. 우리만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주는 이런 공공 분양 다음에 민간 분양으로 가시면 되잖아요. 네. 아니 좀 넓혀 가시고 네.
생애 첫 집은 그렇죠. 공공에서 시작해도 오케이. 그렇죠. 이게 합의잖아요. 네. 오케이. 그럼 재정에 넣어도 무방해요. 분양으로 전환을 해주는 그런 이 중간재 역할을 좀 하던지 네. 그런 부분들. 저는 그래서 뉴홈이나 지금 뭐 6년 임대, 분양 전환형, 뭐 매입 임대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정책을 조금 수정해서 저는 계속 가되 그야말로 이제 지속 가능하려면 네. 이게 들어가고 나가고 한 돈이 똑같아야 네, 되는데 네. 공급자만 공급자만 손실을 보는 구조죠. 네. 그러자면 그건 계속하기 어렵잖아요. 지금 네. LH만 했지 SH나 경기도시공사는 하나도 안 했어요. 음. 뉴홈을 한 건도 안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네. 보강해서 네, 하는 네.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일기 신도시는 뭐 우리 또 미래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또 일기 신도시 문제와 어떻게 보면은 아마 최근에 많이 해외 여행이나 또 이렇게 출장 다녀오신 분들 보면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대한민국의 발전 속도가 빨랐었는데요. 언제부턴가 늦어졌어요. 그래요. 우리 광화문만 보더라도 네. 너무나 광화문스럽지 않게 우리 글로벌 시티로서는 네. 좀 격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눈에 보이거든요. 네. 좀 더 그런 인프라와 투자가 사실 대한민국을 더 높이고 아름답게 해요. 그거에 대해서 돈을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거 민간 활성화, 자기 돈을 하라 이거잖아요. 네. 네. 그럼 그 가격이 오르죠. 그 정부가 약간 뭔가 지렛대 역할이나 좀 마중물 역할로서 뭔가 역할을 해주고 네. 그런 부분들도 좀 민간 자본도 끌어와서 그렇군요. 일개 신도시도 빨리 한다기보다요. 믿음 가고 안전하게. 제대로. 네. 네. 계속 그러잖아. 선도지구 지정되는데 언제 되나? 이렇게. 그리고 그게 또 이주주택도 없대는데 어떻게 되나? 자꾸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사전에 모니터링을 좀 해서요. 그렇군요. 안정감 있게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미연 명지대 부동산 대학원 교수님과 함께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